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키통 아저씨 이희철입니다. 자, 오늘은 노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예가 만든 제국, 그것이 노예 제국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1250년에 이집트에 세워진 노예 제국, 맘루크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맘루크 제국은 오스만 제국과 오늘날 이집트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저희 노예 제국, 이 맘루크 제국이 등장한 그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50년대, 그러니까 1200년대 중동의 역사와 지형은 어떤 변화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이슬람과 이슬람 제국 역사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622년에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생기게 되죠. 그 후에 750년부터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는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황금 시대를 만들었던 왕조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왕조입니다. 바이트 알 히크마라는 지혜의 집에서 그리스 고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그런 고전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중세 종교의 시대에 유럽에서 찬밥 신세로 남아있던 그리스 고전을 보존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 10세기 이를 넘어가면서 수니파인 아바스 제국에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 제국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슬람 제국에 이제 분열이 왔던 시기인데요. 자, 이슬람 제국이 분열하던 그 시기에 이슬람 수니파의 나라였던 아이유브 술탄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유브 술탄국은 이제 쿠르드인들이 세운 이슬람 수니파 제국인데요. 이 아이유브 왕조의 군사적 핵심은 노예 군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인 용병이 이제 군사의 핵심을 이뤘는데, 아이유브 왕조 말기에 이 군사 노예로 있던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바로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 자, 여기에서 맘룩이라는 말은 이제 아랍어로 이제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슬람 제국에서 외국인 용병으로 군대를 조직한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군사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 노예라는 그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고요. 노예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서양과 이슬람 세계는 좀 다릅니다. 다음 기회에 이슬람 사회에서의 노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노예 병사로 만들어진 이 맘루크 제국은요, 오늘날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하는 글로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 이집트와 시리아가 함락된 1517년까지 약 한 2세기 반 동안 중동을 지배했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그 나라가 바로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이 맘루크 제국은요, 글자 그대로 노예 제국이었는데요. 모든 병사는 맘루크 제국 영역 밖에서 수입해오거나 또는 전쟁에서 포로로 들여오는 노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그 결속력이 아주 단단했고요. 그래서 군사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훈련 과정과 교육 과정에 아주 혹독해서 이 맘루크 군대의 그 군사력은 주변 국가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맘루크 제국에서 이제 노예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 노예. 그 노예들은 이제 사회 그 계층상 가장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제 노예들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군사 노예는 이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군사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통치자도 다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또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그 왕조처럼 한 가문에서 이렇게 세습되는 그런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노예로 이제 맘루크 제국의 이제 병사가 된 후에 결혼을 한다면 내가 낳은 아들은 맘루크 제국의 병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수입된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맘루크 제국에서는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병사들을 밖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그 결속과 단결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자, 1250년부터 1517년까지의 이 맘루크 제국의 역사는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전반기 반은 1250년부터 1390년까지 그 시기를 이제 바흐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바흐리는 나일강을 의미하는 그런 아랍어인데, 아마 나일강 연안에 이렇게 군대들이 주둔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흐리 시대다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투르크인들이나 몽골인들이 주로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부르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르주는 성체, 성곽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시기에는 주로 카카스 지역에서 병사들을 많이 수입했던 그런 시기라 이 맘루크 제국 시대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맘루크 제국은 그 나라의 지배자가 죽고 나면 누가 승계할 것인가 라는 승계법은 두지 않았고요. 군사적인 명성만 훌륭하다면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나라가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이 맘루크 제국이 그 중요성은요, 이 나라가 이슬람의 성지 3개를 다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슬람의 성지 3개,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또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이 노예, 이 병사들은 자, 군사 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 군사 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뛰어난 영특함,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그 용맹성, 그리고 내가 맘루크 제국의 그 병사라는 그 무한한 자부심이 증명되어야만 군사 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병사들이 정치적 엘리트 계급이 될 수 있었던 나라가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 맘루크 제국이 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들의 그 존재감을 그 만방에 떨친 그 해가 건국된 지 10년이 지나는 바로 1260년이었습니다. 1260년 그 해에 하늘 아래 적이 없었던 그 몽골 군대가 이 맘루크 제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 아인잘루트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놀랍게도 맘루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 몽골 군대는 바로 2년 전 1258년에 아바스 왕조의 그 수도였던 그 바그다드를 아주 박살을 내놓았죠. 아주 깡그리 폐허로 만들었던 그 몽골 군대가 이제 바그다드를 넘어서 2년 후에 이집트,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던 맘루크 제국을 침략했는데, 몽골 군대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인잘루트 전쟁, 몽골군의 역사나 이 맘루크 제국의 역사에서 1260년 이 아인잘루트 그 전쟁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그다드는 이슬람 제국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 바그다드가 폐허가 된 후에 이슬람 제국의 문화의 중심지가 이제 카이로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제 카이로가 이슬람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그 카이로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노예 제국 맘루크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이상 노예 제국이라 해서 그 운영이나 통치가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게 저급할 거라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정치적 통치나 그 문화적 성취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맘루크 제국은 홍해를 끼고 있는 카이로의 그 지정학적 그 위치를 보면 이 국제 통상을 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향신료 중개 무역을 통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었습니다. 이 제국들은 경제적으로 부국하게 되면요, 이제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데, 이 노예 제국 맘루크 술탄국의 그 왕들도 군사 외에도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 바그다드에서 이제 카이로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맘루크 제국 그 궁정에서는 이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을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월급이나 보수 등을 궁정에서 이렇게 친히 주었기 때문에 이 카이로는 아바스 왕조가 후퇴하고 있을 때 순위 이슬람 제국을 승계하는 제국으로서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 예로 그 맘루크 제국에는 약 한 650여 명의 그 이슬람 학자들의 그 전기가 바로 맘루크 제국 시대 당시에 기록될 만큼 그 학문적인 그 연구나 성취도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가 아랍 이슬람 세계에서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최대 제국이었던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파워로서 등장한 제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맘루크 제국과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이제 출발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제국이 이슬람 제국의 새로운 파워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두 제국이 모두 이제 순위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셀림 1세라는 정말 야심찬 그런 술탄이 있었습니다. 용맹성과 야망을 얘기하면 아마 술탄 셀림 1세만큼 그렇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 술탄을 또 찾아보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셀림 1세가 사파비 왕조를 찰다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 시리아를 쳐들어가는데요. 이 행군이 이스탄불에 출발해서 이 카이로까지의 이 전열은 정말 2000km가 넘는 그런 길인데, 순위 제국의 최고 통치자로서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자신의 모습을 막 그리면서 긴 행군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라는 술탄이 1517년에 노예 제국 맘루크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1517년에 오스만 제국의 이 맘루크 제국 정복은 중동의 역사, 유럽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의 역사에서 참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맘루크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이게 차지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제국의 위치, 그리고 세계 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고요. 노예들이 만들었던 막강한 군사제국 맘루크 제국도 오스만 제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땅은 오스만 제국의 강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영국의 점령을 거쳐서 1953년에 이집트 공화국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예 출신들이 왕조를 창업한 맘루크 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